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오고 먼 나라에서 내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불러오는 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고인돌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고인돌은 또한 튀르키예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관련성에 높은 관심이 쏠린 지 오래입니다. 성경 구절과 고인돌에 대한 연구 속에 기묘한 연관성을 밝혀낸 학자가 나타나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저는 연구실 창문을 통해 런던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창문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에 항상 쓰고 다니는 얇은 메탈 안경테, 그리고 늘 입는 네이비색 니트 카디건을 입은 모습이 보였어요. 사라 베넷, 영국 출신 성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저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책상 위에는 고대 중동 유적에 대한 논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예루살렘 발굴 현장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 세계였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연구실에 도착해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연구 경력의 전환점이 될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미국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 데이비드 마르티네즈였어요. 제목은 성경의 동방의 독수리 예언과 한국 연결에 관한 연구 제안이었죠. 한국이라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나라?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어요. 마르티네즈는 이메일에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직선을 그리면 한국 반도로 연결된다는 지리학적 증거, 히브리어와 한국어 간 어원적 유사성, 그리고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예언과 고고학적 유물을 연결한다고? 그것도 중동과 아시아를? 저는 회의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제 동료 교수 윌리엄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라, 이메일 내용이 뭐길래 그렇게 웃고 있어? 윌리엄이 물었어요. 이것 좀 봐요. 저는 그에게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엄은 잠시 읽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라, 과학과 종교를 섞는 위험한 작업이야. 내 학문적 평판을 생각해봐. 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지만 연구 자금이 절실했던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마르티네즈가 보낸 자료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상자를 열자 터키와 요르단에서 제가 직접 연구했던 고인돌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원문과 한국어 명칭을 비교 분석한 언어학 보고서, 1948년 남한과 이스라엘의 동시 독립 타임라인까지. 당혹감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한국과 연관될 수 있지? 저는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이 연결점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작은 메모지에 논문과 현장 증거를 종합해보겠다라고 적어 마르티네즈에게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런던 연구실 첫 대면회의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준비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어디까지 확실한지, 어디까지가 추측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출신 히브리어 전문가 후안 박사는 이사야서의 동방의 독수리 표현이 단수형으로 한 나라를 지목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캐나다 지리학 교수 마이클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그은 직선이 한반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주 출신 고고학자 올리비아는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한국에 몰려 있다는 사실과 그 디자인이 중동 지역 유적과 흡사함을 사진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런던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마르티네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팀에 합류하겠습니다. 단, 증거가 허황되지 않도록 치밀한 검증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의 흥분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당신이 필요했어요. 함께해요.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전한 학문의 세계에서 벗어나 미지의 모험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정말로 미지의 세계에 들어섰음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걸린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의 낯선 언어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과 흥분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베넷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 고고학자 이지영 교수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정한 검은 단발머리 앞머리를 살짝 내린 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편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교수님. 저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의 현대적인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디에나 디지털 스크린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한국과는 많이 달랐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이지영 교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강화도로 가면 그런 생각이 바뀔 거예요. 한국의 고대와 현대는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이질감 속에서도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한번 와본 듯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베넷 박사님은 어떤 계기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지영 교수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해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어요.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대한 고인돌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돌을 만져보고 있었어요. 거칠게 깎인 돌의 표면이 제 손가락 아래 느껴지고 있었고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그 무게감이 제 손끝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저는 말을 잇고 있었어요. 놀라우시죠? 이지영 교수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 돌들은 기원전 10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저는 제 연구 노트를 꺼내 돌의 구조와 방향을 빠르게 스케치하고 있었어요. 올리비아가 보여준 터키 고인돌 사진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구조, 배치, 방향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과학자로서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유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이지영 교수의 질문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전통교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신학 교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태극기에 등장하는 기호와 고대 성구에 등장하는 상형 문자 간의 유사성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또한 국가 상징인 무궁화와 성경 참조 간의 연결 가능성을 차분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 어르신이 자신의 기도 노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노트에는 수십 년간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온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냉철함은 여전했지만 그 틈새로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지영 교수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베넷 박사님? 내일 일정이 많아서 확인하러 왔어요.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과학은 패턴을 보여줄 뿐 의미는 인류의 역사와 고난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 외세 지배에서 독립한 후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죠. 이걸 우연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제 회의적 태도의 벽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강화도에서의 이틀째, 저는 촬영팀과 함께 고인돌 밀집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날의 촬영은 제게 정말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제 명성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베넷 박사님, 이제 시작합니다. 카메라맨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강화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때였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은 중단되었고 우리는 서둘러 장비를 챙겨 근처 정자로 피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기예보에는 없었는데 마르티네즈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었습니다. 제 학문적 명성을 걸고 이런 대담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때 정자 근처에서 한 노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이지영 교수가 통역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래요. 비가 와도 고인돌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의 진실 찾기도 그래야 한다고요. 노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비가 그치자 우리는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인돌의 구조를 보십시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터키와 요르단의 고인돌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특히 윗돌의 각도와 아래 받침돌의 배치가 중동 지역 유적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올리비아가 카메라로 다가와 추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돌들이 만나는 부분을 보세요. 중동 유물과 만드는 방법이 거의 같아요. 돌의 단단함과 층의 무늬가 그쪽 지역 유적과 똑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비슷한 점들, 너무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현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어딘가 친숙한 맛이 나고 있었어요. 마치 중동 음식의 향신료와 한국 음식에 발효된 맛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듯 했습니다. 맛있지요? 이지영 교수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놀랍게도 중동 음식과도 어딘가 비슷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음식 문화도 역사적 연결의 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발효하는 방법, 향신료 쓰는 법. 오후에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고대 한국 왕실의 의식용 도구와 중동 지역 제사 도구의 놀라운 유사성이었어요. 두 지역의 상징 무늬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물관 학예사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늬는 북쪽 유목민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연구는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모든 연결점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저는 역사학자이자 과학자예요. 감정이 아닌 증거를 따라야 해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같은 별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별들과 똑같았어요. 결국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르티네즈에게 이메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을 동방의 독수리. 성경 예언 속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합니다. 증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여정에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의적인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적극적인 탐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정은 고대 한국 왕릉 방문이었어요. 왕릉 입구에 서서 저는 중동의 고대 무덤들과의 유사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덤의 배치, 방향, 심지어 장식 문양까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연구 노트에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어요. 무덤의 동쪽 방향 배치는 중동 지역 무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중동 사이에는 분명히 고대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타올을 집어들고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사라, 네가 찾은 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야. 이건 인류 역사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야. 런던 편집실에서 저는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검토하며 편집팀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편집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빼야 해요. 증거가 부족해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사님, 이 장면이 다큐멘터리의 재미를 더해줄 수 있어요. 편집자가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동적인 영화가 아닌 학술적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되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편집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제 주장은 오히려 팀을 더 끈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학문적 진실성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런던 대학교 큰 강당에서 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객석 뒤편에 앉아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과연 제 동료들이 이 연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스크린이 밝아지고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문명들 사이의 연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넓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연결은 그냥 우연이 아닌 수천 년에 걸친 사람들의 이동과 문화 교류의 증거일 수 있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강화도 고인돌 앞에서 자신 있게 설명할 때마다 객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의심일까요? 놀라움일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길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영국 고고학계의 큰 스승으로 알려진 윌슨 교수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짜 과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넷 박사가 보여준 자료와 현장 증거들은 학문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의 말에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게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사회 후 다과회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교수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베넷, 자네 경력에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 학계는 보수적이야. 이런 대담한 가설은.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처드, 저도 그 위험을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수많은 이메일 알림을 받고 있었어요. 학회 초청, 인터뷰 요청, 그리고 몇몇 비난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가짜 학문, 학문적 명성 망침, 비과학적 접근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은 서울에서 본 것과 같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마르티네즈가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베넷, 다큐멘터리가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 PBS에서 방영 제안이 왔고 유럽 학술 채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좋아요, 데이비드.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든 인터뷰와 강연에서 우리는 증거만을 이야기하고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베넷.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학문적 진실성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 연구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이전에 진행하던 중동 유적 연구 자료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는 한국 고인돌 사진과 연구 노트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 지역의 유물 사진을 나란히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동, 문화의 교류,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다큐멘터리 홍보를 위해 여러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따뜻한 환영을, 때로는 차가운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베넷 박사님, 이 모든 연결점들이 우연의 일치라면 어떻게 하죠? 한 대학 강연에서 학생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과학은 우연의 일치를 배제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가 특정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볼 의무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편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교수가 보낸 것이었어요. 편지에는 추가 연구 자료와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당신의 연구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 개정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위한 제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6개월 후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강당에 서 있었어요. 객석은 학생, 교수, 그리고 일반 청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당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하고 있었어요. 베넷 박사님, 동방의 독수리 이론이 학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자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은 정말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저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다니고 있었어요.
학술지에는 문화 간 고고학적 연결망에 대한 논문이 계속 실리고 있었고, 한국문화원에서도 중동과 동아시아의 역사적 연결 주제로 발표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주 문명을 각각 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옛날부터 복잡한 교류와 연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과 중동의 연결은 그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사님, 처음에는 어떻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솔직한 대답이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강화도에서 그 고인돌을 직접 만지고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박물관에서 유물들을 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과학자로서 증거는 무시할 수 없었고 인간으로서 그 연결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스턴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으로의 특별한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의 주요 연사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 이론과 인류 역사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발표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이지영 교수와 함께 많은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고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베넷 박사님, 이번 방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국과 중동의 연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나요? 이 연구가 세계사 교과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찾는 여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한국 학자들과 협력하여 이 연구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서울대학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교수가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베넷 박사님, 1년 전 강화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박사님은 매우 의심이 많으셨죠. 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수수께끼를 풀고 있다는 것을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저는 객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자들, 학생들, 일반 청중들. 그들의 눈에서 궁금증과 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청중들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발표가 끝난 후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강화도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정자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었던 그분이었어요. 베넷 박사님 기억하시나요? 비가 와도 고인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당신의 진실 찾기도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네요. 저는 그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그냥 지나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과학적 의심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비판을 통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따르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별들이 예루살렘에서, 런던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서울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중동의 연결에 관한 종합적인 책을 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책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었어요. 동방의 독수리. 잃어버린 문명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저는 첫 장을 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발견이 우리가 의심했던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국과 중동의 연결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저를 다른 길로 인도했고 그 여정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